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251회네. 251회. 네. 그러니까 홀수가 홍 박사인가 보다. 그러게 250회 됐네요. 딱딱 예. 맞는 게 염 교수고. 그렇네요. 그죠? 예. 저번 주에는 그 서천 존속살인 사건. 예. 존속살인 하셨었죠. 근데 존속살인 사건도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 살해한 건 존속인데 아무 이유도 없는 저 인천 가가지고 노부부 은퇴해서 나 그분들 내용 많이 알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길게 못해서 사실은 인천 그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 노부부 사건은 그 두 분까지 살해하고 그 나쁜 놈의 새끼 때문에 말이에요. 그랬던 사건을 지난주에 했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 사건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그냥 제목 간단하게 붙였어요. 251의 아내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살해된 거죠. 그렇죠. 요거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범죄분석팀에서 자료도 좀 수집을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분석팀이 붙었냐면 심리분석이라는 신기법도 아니에요 지금은. 원래 그쵸, 원래 있던 기법이에요. 예. 그 기법이 여기에 조금 가미돼서 예. 이제 좀 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3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네. 얼마 안 됐네요.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112에 전화를 해요. 112에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예.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 전화 받고 새벽녘에 어린애한테 전화 오면 이거 자지러질 일이지. 그렇죠. 더더군다나 엄마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순찰차 아마 119하고 같이 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출동을 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신고한 아이는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어. 외할머니가 계셨군요. 외할머니랑 같이 있고 이 거실 바닥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이제 119가 먼저 그 현장 가면 시신으로 보이면 그 응급치료할 상황이면 119가 먼저 경찰이 먼저 건드리지 않아요. 119가 먼저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네, 확인했는데 이미 엄마는 사망한 상태.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 네. 서 있었어요. 그러면 보면 남편도 거기 있었고 네. 외할머니도 있었고 신고한 어린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봤더니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야. 그 부부의 집이네요. 그 부부의 집이야. 본인 집이야. 거기에서 아들 2명 있어요. 애들 둘 있고. 아들 둘하고 아들만 둘 있어요. 둘하고 그러니까 부부하고 4명이 사는 거예요. 4 식구. 예.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외할머니는 나중에 어린애가 연락받고. 외할머니 엄마 아파 해가지고 오신 거야.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당일 어떤 사건이 사망할 발생했던 때. 시간대에는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네, 이게 네. 제일 중요하죠. 네. 9살짜리예요 신고한 애가. 아이고, 어리군요. 9살 예. 남자인데 얘가 이런 진술을 했어요. 동생하고 같이 잠을 잤대요. 네. 잠을 자다가 엄마 울음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대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니까 예. 엄마는 소파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예. 아빠는 엄마 옆에 서 있다가 예. 자기를 보더니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대. 그러니까 얘가 동생하고 이쪽 방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우는 소리. 엄마 우는 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린 거야. 그래서 문 열고 나갔어. 그랬더니 엄마는 엎드려 있고 소파에 옆에 아빠가 서 있는데 아빠가 나를 보더니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때 엄마가 내 이름을 분명히 불렀대. 엎드려 있던 엄마가 이렇게. 누구야 하고 불렀지만 예. 아빠가 하도 싸납게 들어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예. 아빠가 무서워서 얼른 방으로 들어와갖고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 엄마가 생존해 있었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야. 얘가 급하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빠가 들어가라고 한다고 아빠가 무서워서 밖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들어올 정도면 분위기가? 평상시에 이 집의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얘가 그 거실로 나가본 게 엄마 울음소리 듣고 하니까 얘가 걱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래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빠가 들어간다고 해도 만약에 평소에 괜찮은 분위기였으면 아빠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지. 가봤을 텐데. 찍소리 못하고 들어와서 아빠가 무서웠다?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구조 요청했다? 그러면 이 집의 분위기는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네요. 예. 자,
이때 방으로 이제 자기가 들어오니까 금방 아빠가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요? 왜?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걸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더니 확 빼뜨리는 거야 그걸. 전화기를 또 근데 마침 외할머니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까지 해고 뺏겼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는데 따라 들어온 아빠가 휴대폰을 뺏어서 오프해버린 거예요. 전화를 꺼버렸어요. 끊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나갔고 예.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예, 예. 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예. 뛰어나가 보니까 소파에 엎드려 있던 엄마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 9살짜리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내용이야 이게. 그렇네요. 9살짜리가.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인근에 산대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왔고 네. 할머니하고 같이 엄마를 살펴봤더니 엄마의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예. 목에는 아빠의 넥타이가 감겨 있었다. 이게 이게 9살 이 신고했던 아이의 진술 내용입니다. 네. 이게. 네.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겠지만 일단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달려온 할머니 진술. 외할머니. 중요하죠 이건. 예. 손자 전화를 받고 도착을 했죠. 네. 해보니까 딸이 진짜 처참하더라. 모습이. 왜? 예. 얼굴은 부어올라 있고 예. 입에서 피하고 거품이 나오고 있더라. 거품이 나오고 있었다. 네. 그래서 사위를 불러가지고 빨리 목에 이 넥타이 풀러. 예. 그래서 넥타이를 풀으라고 했고 예. 자기 자신은 딸의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 딸을 이렇게 안고 거품을 닦으면서 보니까 예. 밑에가 축축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바지가 젖어 있어요. 젖어 있더라. 이거 소변으로 소변을 추정. 봤더라. 예, 예. 그래서 잽싸게 그 개어놓은 그 빨래를 하나 갖다가 바지를 갈아입혔다 내가. 예, 예, 예. 요게 이제 할머니. 그러면서 사위한테 물어봤대요.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예.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고 예. 울기만 했고 그 사이에 이제 112, 119가 온 거고 예. 119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한 뒤였다. 요게 이제 할머니의 진술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같이 수사한 사람들은 또 이게 느껴지는 게 꽤 많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네요. 소변 본 거?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 있죠. 예, 예, 여러 가지. 예.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날 딸이 이제 남편 놔두고 네. 아마 그 친정집 친정엄마랑? 식구들하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파요 하고 아들이 손주가 전화 오기 이전에 예. 딸하고 한 적이 있대 전화 통화를. 예, 그때 예. 딸은 들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굉장히 가족 여행하는 것 때문에 들떠 있었다. 예. 그래서 나랑 전화 통화도 했던 애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됐다.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이 할머니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살 같진 아니다. 않다는 소리거든 지금. 자살이 아니다. 예, 예. 그 소리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 진술, 그다음에 할머니 할머니 진술, 진술.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남편 진술. 이제 받아야 남편은 뭐라 그러는가? 남편 여느 날하고 다름없이 각자 방에서 잠이 들었대. 예. 마누라가 아마 각방 쓰나 봐. 그러게요. 뭐 아내하고는 뭐 잠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말다툼이 아내하고 좀 있었대. 평소에도 자주 그냥, 한대. 예. 근데 별거 아니었다. 그냥 그 심각한 정도 아니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04시 30분 경에 눈을 떴대. 예. 04시 30분 경에 눈을 떴는데 휴대폰 문자가 뜨고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휴대폰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예. 각자 자기로 하고 들어갔던 마누라가 자기 방에서 나한테 보낸 문자였다. 뭐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혼하자. 갑자기요? 우리 예. 이혼하자. 아니 사이는 안 좋았대 자기들끼리. 예, 예.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여튼 각자 헤어져서 들어갔는데 4시 반에 자기가 눈을 떴는데 와 있어요. 휴대폰이 문자가 와 있길래 봤더니 마누라가 이혼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팍 상했대. 예. 봐라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네. 술을 사가지고 들어왔대 나가서. 기분이 나빠서. 기분 예. 나빠서 나가서 술을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어느새 저 거실 소파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야. 예. 거기 딱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래. 자기한테. 예. 자기가 술 사갖고 들어오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화가 너무 났대.
어떻게 나빴다. 그거 이혼하자 그러냐고. 각자 잠들었는데 문자로 이혼하자고 이걸 네. 일방적으로 보낼 수가 있냐. 기분이 나빠 화딱지가 나고 아예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술을 술.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 예. 그래서 그 술을 먹었다는 거야. 예. 그래 그 술을 계속 먹고 있는데 문이 뻘컥 열리더니 아내가 들어왔대. 예. 그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너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왜 말도 안 해? 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집에서? 이러면서 욕을 막 하면서 나가라고 자기한테 했대.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집에 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친 게 많아 도박으로. 예.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유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아예 그냥 술만 먹었대. 나가라거나 말거나 그러더구나. 대꾸도 안 하고 술을 먹었대. 응?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 작은 방에 가더니 내 넥타이를 들고 오더니 예. 나 자살한다면서 막 목을 매는 행동을 막 했다는 거야. 자기가 막 혼자서?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상대 안 해주니까 예. 그래도 자기는 화딱지가 나고 본척도 안 했대. 예. 계속 술만 먹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툭하면 나하고 싼 말하면 자살한다고 여기다가 목 매고 자살한다고 맨날 그런 평소에도 쇼를 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고 그랬어서 막내 동생이 이제 목을 매서 아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제 나도 동생처럼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거 매고 난동을 피워서 내가 마누라한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요번에 넥타이 매고 막 와가지고 막 할 때도 에이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말렸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뒀다 이거죠. 그러고 난 술만 계속 먹었다는 거야. 예.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취했대. 본인이. 예.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봤더니 예. 아내가 컥컥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고 아내가 예. 아들이 서 있길래 들여보내고 예. 조금 달라요 말이. 다르네요. 예. 들여보내고 다시 거실로 오니까 아내가 목을 매려고 해서 말리고 거실에 딱 눕혀놨대 자기가. 예. 이때 장모가 온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내 상황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술 얘도 취해서요. 갑자기 생략돼 버려요. 저 중간 단계가. 그렇네요. 예. 저 이런 게 이제 세 사람의 진술이 이래요. 좀 달라요. 아들이 진술한 아들이랑. 순서도 다르고 하여튼 여러모로 달라요. 할머니는 뒤늦게 왔으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 이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 집엔 CCTV 없어요. 당연히 주거지. 집안이니까. 집안에 예. CCTV. 근데 집안에 CCTV 있는 사람 많아요. 가끔 요즘은 있더라고요. 뭐 반려동물 때문에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놓더라고요. 반려동물 때문에 해놓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누라 남편 감시하느라고 하는 사람도 경우도 있고. 있고. 참 세상에 CCTV 때문에 무서워서 말이야 어디. CCTV 없어요 이 집도. 네. 여기는 계단식 아파트예요. 계단식 아파트고. 자 그러면 이 아내를 누가 들어와서 죽였을 수도 있으면 외부 침입 흔적 같은 걸 봐야지. 그렇죠. 현관 파손 흔적이라든지 외침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하는 일인 거는 명백한 겁니다. 네. 자 피해자는 거실에 누운 상태야. 네. 아내는 옆에 남편이 풀어놓은 넥타이가 있어. 예. 그 넥타이는 남편이 사용하는 작은 방에 있던 거야. 평소 쓰던 거. 예. 네. 자 남편의 진술에 의해서 아내가 목을 맨 지점을 경찰이 당연히 찾겠지. 그렇죠. 자살했다고 하니까 뭐 어디다 목을 목을 맸으면 맸냐고요. 어디다 걸었을 거 아니야. 예.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석연치가 않아. 왜요?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기에 부적절한 위치를 를 자꾸 지목하는 거예요? 자꾸 지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는 먼지 같은 게 있어갖고 쓸린 자국이 있어야 돼. 먼지 쓸린 자국. 그렇죠. 이렇게 먼지가 묶었으면. 묶여 있었으면. 예. 근데 그 쓸린 자국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내가 목을 맨 지점이라고 지정하는 곳은 아닌 거예요. 맸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예.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관들은 느낌이 와. 이건 좀 이상하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요런 경우에도 이 수사관들이 거짓말 한다고 바로 치고 들어가고 이러면 사건은 엄청 꼬여요. 맞죠. 그냥 계속 들어줘야 돼. 계속 들어주면서 최대한으로 말을 많이 하게. 맞아요. 많이 지정하고 많이 가리키고 많이 말하게 만들고 다 그거 쥐어버려. 그래 다 틀린 거 네. 더 드러나게. 그리고 질문도 순서를 바꿔가면서 같은 질문을 막 여러 번을 해야 돼. 처음에는 6번, 1번부터 물어봤던 거를 똑같은 질문할 때도 뭐 바꿔서. 술렁술렁 말 들어주는 척하면서 또 6번부터 거꾸로 질문도 하고 이래갖고 뒤죽박죽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 맞아요.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해. 맞아요.
요건 저 수사관들이 알아야 할 점이에요. 예, 맞아요. 예. 자, 소파 그 팔걸이 있잖아요. 소파의 팔걸이. 예. 이 팔걸이 부분에 흰색 물질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요? 하얀색 물질이. 예. 근데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형사들이 볼 때 여성 그 화장품으로 추정이 됐대요. 그럴 여자 수 화장품으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팔걸이 쪽에 아내의 얼굴을 강하게 밀착을 했기 때문에 이 저 부비는 과정에서 거기에 화장품이 하얗게 묻은 게 아닐까. 이런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지금 화장을 했잖아요. 그 여기 딱딱한 거에 이렇게 하면 그거 묻잖아 그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요게 팔걸이에 묻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들도 요거는 아내의 얼굴을 강하게 여기 팔걸이에 밀착시켰다는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냥 누워 있었다면 절대로 그게 안 묻는데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뭐 안 묻을 수 있죠. 그냥 누워 있었다면 그런 자국 정도는 남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세게 눌렀을 눌린 때 정도의 흔적.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감 잡았을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네. 근데 의심은 필요 없어. 증거 없으면 꽝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의심만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시신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 아는 상태, 네. 목 졸림 상태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자, 얼굴에는 강한 우열이 있어. 우열. 그럼 쫄린 건 사실이네요. 맞아요. 네. 우열이라는 건 피가 몰렸다는 소리입니다. 네. 얼굴이 벌개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누르면 얼굴이 그렇죠. 벌개지죠. 네. 강한 우열이 있어요. 그다음에 눈꺼풀을 깠어요. 이렇게. 이렇게. 눈꺼풀을 깠더니 일혈점이 바늘로 콕콕콕콕 찔른 것 같은 일혈점이 빨간 점. 잔뜩 있어요. 이것도 다 쫄려서. 요것도 경부압박 질식사에서 나오는 소견이에요. 네. 우리 일혈점이 다수 있어요. 네. 목 가운데에 14cm 정도의 사큰이 있어요. 요 여기 가운데. 14cm 정도. 사큰은 이제 끈자국을 예, 말하는 예, 겁니다. 목 가운데 그건 뭐 넥타이니까 맞죠. 그렇게 맞겠죠. 그다음에 왼쪽 어깨뼈 부근에 멍이 들어 있어요. 어깨뼈 부위에 멍이요? 네. 그다음에 왼쪽 손목에도 오래된 자해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이분이 예전에 자살 전력이 있었던 건 맞아. 자살 시도 전력이. 그렇겠네요. 이제 시신 상태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우열 현상은 목매사 특징은 맞다고 했지만 근데 이게 뭐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100% 그렇다고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이게 뭐 목이 졸렸는데 그게 내가 졸리게 만든 건지 자살인지 아니면 남이 졸른 건지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는 거니까. 예전에는 이제 경부압박 질식사에서 네. 교사란 말을 안 썼어. 교살로 썼어. 교살. 그냥 죽인 걸로 썼어. 왜? 뭐 끈으로 목 잘리면 죽인 걸로 봤어. 내가 혼자서 이거 매가지고 죽는 거는 의사라고 그래. 의사. 뭐 그거는 목 매달아 죽는 예, 거는 예. 의사라고 그러고 그건 표시가 금방 나요. 이렇게 V자은으로 생겨. 내 몸을 끈에다 지탱을 하게 되니까 턱에다 이렇게 V자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의사는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사건도 보이고 또 사건이 안 보이고 매달려 있으면 죽여가지고 매달은 거예요. 나중에 끈자국이 안 나오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교살은 그 끈으로 쪼른 거는 무작정 살로 했어. 교살. 근데 요즘에 바꿨어요. 교사로. 왜 바꿨냐면 특이한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 콜라병 사례예요. 목을 요 줄을 대고 콜라병을 목에다 감아고 콜라병을 돌리기 시작했어. 지가 본인이. 예. 그래 이 콜라병을 돌리니까 이게 쫄려서 본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사도 된다 이제. 그렇죠. 그렇네요. 스스로도 죽을 수 있다 이거 끈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끈을 내가 끈 묶어서 땡겨갖고 죽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막 땡겨서는 어려워. 그러나 콜라병이나 막대기를 꽂아갖고 계속 돌려갖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손이 나도 이게 안 풀리면은 계속 쫄려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거지. 쫄린 상태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교살도 이제 교사라고 씁니다. 거의 90% 이상이 타살이지만 자살도 가능하다. 끈으로 한 거.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우열 현상은 목매사 특징이 맞지만 이것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건이 목 중앙에만 보인다? 그래요? 여기에만요? 이게 나는 이미 알았을 것 같아. 저 정도 짬밥이면. 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내립니다. 위에 나무 타고 올라가서 끊어가지고 내려요. 뒤에서 받쳐갖고. 밑에서 다리 잡고 있을 때 기분 더러워. 이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잡고 다리 잡고 있는데 저기서 끊는 바람에 탁 서갖고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 얼굴 딱 이렇게. 그렇게 되지. 이렇게 잡다가. 맞죠. 기분 더럽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잡았어요. 네. 눕혔는데 보면 대체로
끈을 매면 V자은이 생기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람 체중에서 그렇죠. 이렇게 예, V자은이. 이렇게 되지. 예. 근데 V자은이 안 나오면 요거는 죽여서 매달았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사큰이 안 나오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 V자은이 전형적인 목매사인데 이 사람은 앞쪽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졸라서 자살하기는 본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혼자 일자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사큰이라든지 V자은 없는 거 이런 거 등등해서 아마 담당 형사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대체로 이 V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어디로 이렇게 이어지냐면 귀 뒤편으로까지 이어져요. 이렇게 귀 뒤편으로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중력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이게 졸려야 되는데 나 혼자 죽으려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을 가하거나 근데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체중으로 이렇게 누르는 떨어뜨리는 그렇죠. 형태니까 이렇게 귀치까지. 되는 게 되고 이게 일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디 내가 똑같은 높이에 해갖고 앞으로 막 달려가면 모를까? 그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 자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부검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부검 결정이. 예. 그래서 이제 넥타이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파 위에 묻어있던 흰색 그 물질, 네. 그 DNA도 그 분석 의뢰를 하면서 이제 부검도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여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오늘 주제는 심리부검이라 내가 그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이미 이건 과학 수사로도 충분히 자살 아니다는 자살 거. 아니라는 건 나왔어요 이미. 이거 내가 생각할 때 5년도 안 된 형사들도 이거 자살 아니라고 금방 알 아마 수 있을 판단할 거예요. 겁니다 이거. 예. 자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심리 분석 때문에 내가 계속 길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안 되겠어. 다시 정확한 목격자 진술을 한번 더 들어봐야겠어. 아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거 말고 큰아들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잠결에 얘가 목격한다는 게 이게 신빙성이 있냐 가능하냐 요걸 좀 따져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얘는 분명히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잠결에. 깼다잖아요. 네, 깼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 당시 상황은 전혀 술 취해갖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옮겨버렸어 그냥. 예, 블랙아웃이라는 거죠. 블랙아웃 뭐. 돼버린 예, 예.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엄청 싸웠다는 거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 왜 이제 물어봐서 형사가 왜 엄마 아빠 많이 싸웠니? 대체로 왜 싸운 거니? 예. 아빠가 돈을 많이 써서요. 이렇게 말했어. 금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까. 얘도 부부싸움 할 때 돈 관계 관련돼 갖고 엄마한테 추궁받고 하는 걸 본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많이 써서 싸웠다는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애가. 거야. 9살이면 다 알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봤어. 혹시라도 몰라서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봤냐? 예, 예. 그랬더니 그거는 없었어요. 아, 때리진 않았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폭력의 습성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형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혹시 얘야 이거 참 어린애한테 이런 거 물어보기 미안하죠. 마음 사실은. 아프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예. 뭐 원래 수사 형사는 요걸 배가 터지게 얻어먹어도 하나만 제대로 건지면 그냥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예,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원래 사건 현장 나서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예. 앰뷸런스를 나르고 있어.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해 보여 형사 입장에서 볼 때. 예, 예. 이 사람이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사망하기 전에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거 형사예요. 그래서 그 구급차 올라타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 구급대원한테 맞아가면서 물어봐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도. 막이 형사 야씨 웃기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 위험한데 말을 시킨다고 막 욕하고 어떤 사람 막 밀치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형사 그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야 누구. 그렇죠. 그래서 다른 비난은 다 받아도 좋다는 거죠. 한마디만 들으면. 그게 이제 형사 심정이에요. 그렇겠네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애기가. 애한테 아빠가 엄마 자주 때리잖냐 이거 물어볼 질문 아니지만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랬더니 말다툼 많이 한대요. 그러면 때리진 않은데 아빠가 막 뭐 집어던지고 막 물건 때려 부수고 그러냐? 네. 이제 폭력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도 없대. 없대요? 그러면 예. 그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전에 엄마가 사망하기 그 당일날 네.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쭉 물어봤어 애한테. 네. 그랬더니 엄마가 일을 마치고 왔는데 내일 이제 여행 갈 거라 엄마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대.
눌러라 들어왔는데 일하고 왔더니 다리 아프다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예. 아빠가 안마해줬대.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약간 꼬이죠. 예. 아빠가 엄마 안마도 안마까지 다리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 들으면 이건 좀 이상하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가 진술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너 엄마는 지금 엄마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예. 애한테 물어봤어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딱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무슨 얘기를요? 아빠가 엄마를 죽였고 예. 나하고 동생까지 죽일까봐 겁이 났었다고 얘기를 했거래요. 형수한테.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그랬어요. 얘는 뭔가 음. 확실히 본 거예요. 얘는 느낀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깜짝 놀란 거죠. 형수들이. 너 왜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보냐. 그때 옆에 엄마가 내 이름 부를 때 엄마 살아 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때 옆에 아빠밖에 없었어요. 나하고 동생은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 늦게 왔어요. 누가 죽였어요? 아빠밖에 없지요. 아빠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빠가 소리 지를 때요. 우리도 죽일까봐 겁났어요. 애가 그때의 아빠 눈빛, 뭐 소리, 이게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뇌리에 팍 박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어? 네. 그러니까 얘 말 그대로 이제 그 얘기하면 그거야. 엄마가 혼자 죽을 리가 없고, 그냥 엄마가 자살할 리가 없다. 혼자 죽을 리가 없고 나하고 동생이 죽이지 않았으니까 네. 아빠가 죽인 거다. 논리는 간단해요. 그렇네요. 엄마가 혼자 죽을 리가 없고 나하고 동생이 엄마 안 죽였으니까 그건 아빠가 아빠밖에 죽인 없다. 거다. 엄마가 평소 아빠를 자주 혼내니까 예. 아빠가 복수한 거다. 애 눈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일 이 남편은 닭다를 당하고 사는 놈이에요. 맨 사고 쳐갖고 도박이나 하고 못된 짓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에 비친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찐빠 먹는 놈이에요. 그렇네요. 혼나는 놈이야. 예. 그래서 복수한 거야. 얘가 볼 때는. 애는 애가 볼 때는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혼나다가 요번에 복수해서 엄마 죽인 거야. 이제 얘 논리는 그거예요. 그렇네요. 다 할머니 진술도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래요? 맞다. 여기는 이 사위가 하도 도박을 해갖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도박. 도박. 그 5억의 채무를 졌대요. 5억. 아이고. 이거 데리고 사는 것도 대단해요. 글쎄 말이에요. 5억씩 해쳐먹는 놈 어떻게 데리고 사냐. 2억은 친정에서 해주고 5억 빚을 졌는데 도박 빚을 졌는데 예. 아내가 친정집에서 2억 갖다 해주고 나머지는 적금 같은 거 막 다 해지해갖고 5억을 메꿔줬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참. 나 같으면 이 자식 아유 이거 평생 집안으로 얻고 살아야지.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부부 사이가 그런 저 도박 때문에 안 좋았다. 그런데 예. 최근에 또 도박을 했다. 에이 이건 안 되네. 예. 그리고 지금 딸이 이제 죽었지만 내 사실 딸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내 사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사위가요.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지갑에서 손댄 놈이에요. 에이, 말종이네요 이거. 응? 장모 저 지갑 손대갖고 돈 훔쳐간 놈이에요.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놈이 심지어는 지 장모 지인까지 쫓아다니면서 돈 빌리러 댕긴 놈이 도박꾼이 되잖아요. 눈깔이 뒤집혀갖고 돈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빌려요. 그래요. 뭐 누구 상관도 없이. 야갑서. 심지어는 애들이 댕기는 어린이집 원장한테 가서 돈 빌렸어. 도박하려고.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사위가 내 딸을 그 성격은 그렇게 포악하지가 않다. 예. 아까 어린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런데 그래서 내 사위가 내 딸을 죽일 정도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이상하다는 거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상황을 그렇죠. 생각. 특히 이제 이 할머니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 불과 죽기 몇 시간 전만 해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막 들떠가지고 그렇다면서요. 막 신나서 얘기했던 내 딸이다. 근데 바로 그리고 갑자기 내 딸이 애들을 엄청나게 챙긴다. 손주들을. 자식들 놔두고. 자식들 둘이나 있는데 애가 자살할 일이 절대 없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의심하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 그런 거네요. 예. 자, 이러는 와중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요 정도 조사하면서 경찰은 남편 알리바이 깨고 남편 거탐 준비도 하고
남편 저 주변 전부 다 아마 서치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되면. 적정한 순간에 따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부검 결과 나왔어요. 네. 사인은 끈졸림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 그 끈으로 졸라서 죽였다는 교살이죠, 교살. 네. 특별한 외상은 없다. 목만 그러나, 졸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자타살 이거를 단정을 못 하겠다. 이런 이 참 더러운 결론이 이거. 네.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하고 손톱, 그 다음에 소파에 묻은 흰색 물질 있잖아요. 요거는 아내하고 남편 DNA가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이건 생활용품이라 당연히 나와요. 네, 당연히 당연한 뭐 거죠. 부부가 뭐 다 만졌겠지. 뭐 남편 넥타이도 그렇고. 손톱, 뭐 소파에 묻은 거 다 맞고요.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온 가족이 이 자살할 리가 없다. 엄마가. 남편만 자살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네요. 그러나 이제 부검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애매하네요. 집안 내에 CCTV도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예. 제3자의 DNA도 아무것도 아니고. 발견이 안 됐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 이제 있는 게 뭐였냐면 네. 아내가 보낸 이혼하자는 문자 요게 존재하는데 아까 남편 네. 근데 이게 삭제됐어요. 삭제했어요. 그래도 내역은 있겠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도박으로 인한 가정불안은 분명히 있는 거 드러났어요. 확실하고, 예. 잦은 싸움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확실하고. 그다음에 애매한 진술 남편의.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모르겠다면서 이상하게. 안 난데 생각이 딴 사람 다 나는데 본인만 생각이 안 나. 네. 애매한 진술. 그래서 요런 걸 쭉 따져보면 요거 돈 때문에 불화가 있었고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으니까 열받을 수 있고 그래서 팍. 그래서 빵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살해 동기가 성립이 돼. 동기는 있어 보이네요. 야, 요 정도면 뭐 그 문자 보냈다고. 예. 문자가 이제 그 열받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열받겠고 그다음에 도박 때문에 맨날 싸웠고 불화가 있었고. 그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땐 살해 동기는 충분히 돼요. 거기다가- 살해 동기 없으면 어렵거든요. 동기가 중요하죠. 살해 동기는 나왔어. 그러면 예. 요 남편이 죽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예. 그래서 이거 수사회의했어요. 전체가 다 수사관들이 99%가 다 정황상 이거 남편이 죽였다. 자살이다. 이거 다 막내에서부터 의견 다 들어보거든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전부 다 그 나눠줘요. 네. 뭐 형사들 전체 다 앉혀놓고 다 나눠준 다음에 자 검토 한 10분 20분 검토한 다음에 자 끝 멈추고 자 저쪽 막내부터 얘기해봐. 막내부터 이야기하게 해요.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자살이야 타살이야. 예. 타살 같습니다. 타살 같은 이유로 대봐. 그럼 이제 쭉 얘기해. 옆에 해가지고 취합하거든요. 뭐 그게 뭐 다수결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타당성 여부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정황상 남편의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거에 의해서 남편 데려다 계속 심도 있게 조사했어요. 이제는 네. 좀 제법 이제 깐깐하게 조사를 한 거야. 예.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야? 아내가 사망했는데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그래서 남편을 조사할 때 막 남편 증언해서 닥달하는 건 무지하게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유족이에요. 유가족이 될 수도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유족이에요, 유족. 맞죠. 유족한테 네가 죽였지? 혐의점 두고 그거 강력하게 압박했다가 아니면 그거 나지. 뒷감당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세게는 못한 거예요. 막 추궁하는 거는 유족이니까.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술이 떡이 돼서 기억이 안 나요지. 몰라요. 술이 떡이 돼서 저 블랙아웃 됐어요. 계속 퍼먹다 보니까 이거 진짜 짜증 나지 이거. 그러면서 나 아내 내가 왜 아내를 죽입니까? 팔팔 뛰는 거지 왜 나를 의심하고 그러냐고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심리부검 한번 하자예요. 과학적 수사는 어느 정도 지금 그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 과학적 수사에다가 심리부검까지 이렇게 융합해서 네. 하나의 작품 만들자는 거죠. 그 심리부검을 해보자 하는 결론을 내렸고 드디어 심리부검을 들어간 겁니다. 심리부검이 그럼 뭐냐? 네. 자살한 사람의 주변인을 면담을 해요. 그 자살한 사람, 네. 죽은 사람의 주변인을 면담하고 그 죽은 사람의 삶을 전부 다 그 되돌아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를 주변 사람들부터 듣는 거예요. 그게 심리부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심리 부검이 지금 뭐 부검이라는 어감이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뭐 바꾸자 이런 바꾸자 얘기가 그러지, 요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구독자님들 부검은 뭔지 너무나 잘들 아시잖아요. 그 사망을 했어요.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몸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심리부검은 자살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를 심리적으로 부검해보자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맞아. 이유를 찾아보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그렇죠. 사람들을 조사를 이미,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었는지 네.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를 이제 심리 부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 방법은 심리 부검할 때는 유가족을 최소 1명 정도 포함시킵니다. 유가족은 무작정 1명 정도 추가해야 포함시켜요. 돼요. 예. 그다음에 고인의 친구 지인들. 또는 동료, 생전에 이제 고인의 생활 모습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면담해야 되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교수님. 가족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럼, 그 주변이 친밀하게 있고. 지내는 또 친구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맞아요. 가능한 자료를 다 수집을 한 거. 네, 진료 네. 기록 같은 거. 다만 면담 대상자들이 고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인 점을 고려해서 사망 7일 이후에 실시해요. 너무 애도 빨리 기간을 하면, 주고 예. 애도 기간을. 너무 빨리 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슬픈 사람을 심리 부검한다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소집해가지고 묻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7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이제 심리 부검을 한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도 심리 부검은 요번이 처음 듣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니 내가 심리 부검 얘기를 했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얘기로만 했던가? 요거는 오늘 이제 심리 부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다음에 심리 부검하려면 반드시 동의받아야 돼요. 필수죠, 당연히 필수. 동의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인 생애 전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건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돼요. 맞아요. 전문가가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가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대체로 많이 붙죠 이게. 대상자 1인당 한 서너 시간 소요 면담. 네, 면담을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쭉 물어보는 거야.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살할 만하다. 이래서 자살했구나. 이런 정도가 납득할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절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안 나온다면 네. 이거는 타살이에요. 그렇죠. 자살일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부검은 자살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 이 사건에서 진짜로 자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이게 심리부검의 실익이에요. 실익. 예, 예. 심리부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자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그럼요. 밝히는 건데 예, 그럼요. 그런 원인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살할 원인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혀지면 그런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거는 여지가 자살을 있는 거죠. 위장한 타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할 만한 사람은 심리부검을 하면 자살할 만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나타나죠. 예.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이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되니까요. 중요해요. 심리부검이. 심리부검 내가 지나가는 말로만 하고 하진 않았구나. 나도 이거 몇 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심리부검. 사실은 제가 심리부검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는 자살인데 이제 자살의 원인에 그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어떤 직장이나 이런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의뢰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가족 면담도 다 하고 했었는데 그 유가족 면담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거. 이게 막 하다가 속에서 막 울컥에 넘어오는데 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면담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래서 그걸 속으로 막 꾹꾹 삼키면서 면담 진행하느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유가족 상대로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좀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딱 결정적인 장면은 아닌데 그 결정적인 그 장면으로 가기까지 과정이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막 모습 걸음걸이 이 축 처짐 정도 막 이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교수님. 정말. 불편하죠. 그거.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 결과는 어쨌든 좀 좋게 이렇게 유가족 측에 잘 어떻게 됐는데. 예. 자 이제 심리부검 그러면 이제 뭐 수사팀도 전부 다 한번 좋아. 과학수사는 요 정도 갖췄으니까. 네. 과학수사의 의문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됐겠죠. 네네. 따로 딱 써놓고 심리부검 결정 딱 했어요. 예. 그럼 누가 하느냐? 프로파일러가 해라. 이제 심리 전문가. 예.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조사합니다. 남편. 그렇죠. 네, 남편이 프로파일러가 남편. 자 남편의 성장 배경. 예. 그다음에 생활 환경 등 그간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쭉 청취해서 성향을 파악을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아내하고 만남에서부터 결혼 생활까지 쭉 듣고 둘 사이의 갈등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요. 네. 그 결과 남편은 언변이 유창해요. 말을 잘해요. 언변이 유창하고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는 편인 사람. 그다음에 자신의 문제는 적극 축소하고 네. 원인을 타인한테 전가하는 성향. 외부기.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무책임해요. 책임감도 지는 도박하고 없어요. 다니면서 경제는 마누라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무관심해요. 집안일 뭐 양육 같은 거 다 전가 아내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이거 쓸모없는 건지도 새끼 이거 여기 나온 대로라면. 그렇네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내가 차가운 성격이라서 작은 일도 크게 싸우자고 나오고 덤벼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해. 아내 탓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가. 정가. 요런 이 남편의 성향을 일단 도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편의 이제 진술을 이제 들어봤어요. 예. 얘가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 내가 도박을 하는 바람에 갈등이 있었지만 네. 아내가 나서서 해결을 잘 해줘가지고 아까 친정집에서 2억에다가 뭐 적금 예약해서 해줬다며 5억을 예. 내가 과거에 도박 갈등이 있었는데 아내가 나서서 잘 해결해주는 바람에 요 근래에는 큰 불화 없었어요. 이걸 강조를 해요 계속. 괜찮았다. 아내가 이거를 괜찮게 생각을 했다. 막 이렇게. 나도 아내가 그렇게 해결해줬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어요. 뭐 불만이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럼 당신 도박 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왜 할머니가 도박 최근에 했다고 했잖아.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거 도박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소액으로 스포츠 토트를 조금 토토. 그게 왜 도박 아니야? 그것도 도박이지. 스포츠 토트를 좀 했는데 예. 그거 도박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야. 아내는 조금만 다투면 이혼하자 그랬고 예. 자살하겠다고 겁을 줬다. 예. 그래서 주로 그때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달랬다. 예. 이제 아내가 이제 불만이죠, 불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일 내가 술로 인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예. 평소처럼 아내가 시비를 했고 예. 그러니까 평소처럼 아내가 시비를 했대. 예. 자살 행동을 취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 무대응 했는데 예. 진짜 자살을 시도한 거다 마누라가. 그런데 내가 의심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요게 이 사람 결론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일날 술 취해서 자기 기억은 안 난대. 근데 안 난 놈이 어떻게 평소처럼 아내가 시비한 것도 그렇게 기억이 잘 나? 글쎄 말이에요. 시비를 했고 자살 행동을 취한 것도 또 기억을 해요. 다 해. 예. 그렇지만 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가 무대응한 것도 또 기억이 나. 기억이다. 예. 그런데 진짜 자살을 했대. 이 말이 이거 안 맞아요. 내가 볼 때 논리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면서 자기한테 그 불리하지 않는 것만 유리한 것만 다 기억나는 모양이에요. 선택적 기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의심받아서 억울하다를 강조하는 게 이 남편이에요. 예. 자 지인 이제 한 사람 또 불러다가 네. 심리부검했어요. 네. 누구였냐면 피해자의 큰 언니예요. 유가족으로 언니분을 언니. 하셨군요. 언니. 예. 왜 그러냐면 언니가 왕래가 잦아요 그 집에. 자주 만나고 그리고 해서. 도움을 동생을 많이 줬던 언니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이 피해자 돌아가신 아내가 화장품 매장을 해요. 네. 근데 그 매장 그 옆쪽에서 또 이 큰언니도 매장 점주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도 하고 한 3명을 면담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 큰언니, 친구 이렇게 3명 면담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네. 피해자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그 다음에 경제력이 강하다. 엄청 열심히 일했대요. 화장품 매장에서. 애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뭐 이걸로만 봐서는 자살할 이유가 크게 없네요. 이거는 절대 자살할 수 없는 이유예요. 아이들 때문에 못 죽잖아요. 그 일단 다 떠나서 애들한테 이렇게 애착이 있으면 막말로 애들 때문에 못 죽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죽고 나면 애들 애들 저거 어떡하냐. 그래서 못 죽는 부모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자살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력이 강한 사람이 열심히 살겠다는 거잖아. 애들 때문에라도. 맞아요. 애들한테 애착이 있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자살 사유가 안 돼요. 그 애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이 도박 등으로 속을 썩여도 네.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랬대 초창기에는. 네네. 그렇게 속을 썩여도 애들 애비 없는 부모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예. 끝까지 그냥 살려고 애를 썼대.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아까 얘기했잖아. 어린이집 원장한테 가지고 돈을 빌려. 참. 장모님이 내 지갑 훔쳐갔어 김서방이. 그러면 아마 더 갔을 거야 아마. 그쵸. 학부형 같은 학부형 집에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한테 다니면서 도박돈 빌려 다니고 알고 나서부터 어머? 애들 때문에 그냥 살으려고 그랬는데 절대 이혼 안 하려고 그랬대. 근데 최근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요 최근에 요 세 사람 얘기야. 그 두 사람 얘기지. 예, 언니하고 예. 그 친구. 최근에는 진지하게 이 정도면 이혼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교수님. 개떡 같아도 없는 거보단 아빠가 있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을 펼치니까 이런 애비는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제 그렇게 거죠. 된 거지. 네. 이제 요즘에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고 옆에서 얘기해 줬어. 예. 특히나 이 아내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은 굉장히 잘 됐대요. 그래서 최근에 확장 공사까지 했어. 그럼 죽을 이유가 확장 더 공사한 없잖아요.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죠. 없다고. 예. 그러면 피해자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은 딱 누구예요? 남편.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선택한 방법은 자살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했다면 이혼이죠. 이혼하자고 또 했다면서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돌파구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살했겠어요? 아니죠. 이런 정도의 남편하고 내가 정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혼으로 정리를 하지 자살로 정리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 아니에요 이거.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심리부검의 결과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총합하고 네네. 과학적 수사한 거 취합해 보니까 이거 절대 타살이지 자살 아니야. 다만 이제 이 타살의 방법을 지금 못 밝히는 것뿐이거든. 그렇네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또 이 심리부검 결과는 경찰 내부에서 했으니까 네. 전문가한테 최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갖고 또 하나 첨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 실효성 확보가 예. 되거든. 그 우리나라 심리부검 서정환 교수 잘 서정환 아시죠? 교수님, 네네. 최고의 우리나라. 우리 서정환 교수님이 맞죠. 심리부검 계속 초창기부터 심리부검 연구하셔가지고. 전문가는 영남대 심리학과 서정환 교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니까. 맞아요. 그 서정환 교수님 이제 아마 그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더니 서정환 교수님이 고인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다는 과거에. 건 맞아. 예. 과거. 그다음에 남동생이 자살한 전력이 있다는 것도 맞아. 예. 그다음에 남편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중에 그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많이 그리고 따져요, 과거에 내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어떤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 여부, 이게 되게 중요한 자살을 결정짓는 위험 요소긴 하거든요. 그거 맞긴 맞아 요거는. 근데 요게 맞긴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봐야죠. 그런데 가족의 응원. 그쵸. 가족이 나서서 도박금도 갚아주고 친정엄마, 그다음에 언니. 지지, 예. 도움, 원만한 인간관계, 자녀가 존재 이런 거를 따져보면 아까 세 개의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어. 그렇죠. 가족의 응원, 지지, 도움, 예. 원만한 인간관계, 자녀의 존재는 아까 얘기했던 남동생의 자살, 본인의 자살 시도, 네. 남편과의 갈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고 특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네. 고인이 자살할 만한 문제가 있거나 징후 그런 계획이 보이질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또 심리부검 이렇게 할 때 또 주되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현재 자살을 한 그 시점을 전후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촉발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계속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시점에 이때 자살을 했냔 말이에요.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야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그렇죠. 되는 걸 밝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을 딱 전후해 가지고 촉발할 사건이 뭔지를 되게 분석을
걸 하거든요. 근데 봤는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니 내일 여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는 확장 공사했어.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러니까 자살할 만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징후도 없고 그런 계획도 전혀 안 보인다. 즉 말하면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서 교수님 얘기도 자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야. 낮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 뒤집으면 뭐예요?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죠. 결론은 타살이라는 거예요. 타살. 그렇네요. 자, 그래서 남편을 과학적인 수사, 심리부검 결과, 부검 결과를 합쳐가지고 예, 예. 수사보고를 달아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구속해버렸어요. 영장시청에서 부인하는데도 실제로 그냥? 영장이 발부됐고요. 네네네. 이거는 뭐 굉장히 다각도의 입체적인 어떤 그 접근이네요. 접근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끝까지 그 살해 혐의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검찰에서 부검한 결과 아까 얘기한 거 현장 상황, 네. 심리 부검 보고서 이런 거로 이제 들이대니까. 계속 들이대니까 예, 예. 결국은 자백을 했습니다. 아,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백 요소 중에 예. 제일 컸던 게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바람에 걸려들었어요. 지가 뭐 이상한 거 찾았나 보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 뭐 자백의 요소로 그게 제일 크게 작용을 했고요.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전모를 한번 보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자, 이 돌아가신 그 아내분은 남편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 참고자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남편이 애들하고 연관된 지인 있잖아요. 아까, 학부형, 네, 어린이집 원장 등이 그까지 쫓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요. 아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안 된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빌린 돈은 200만 원 내외예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말려 애들 그래. 다니는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면 소문이 다 나고 애들한테 개챙피지 개챙피. 예. 한 200만 원 남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 야 너하고 정리하자. 너 인간 안 되겠다. 넌 틀렸다. 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2번만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사정을 해서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어. 아, 또 믿어주기로 했어요? 한 번 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당일날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화장품 가게 일을 마치고 귀가를 딱 하니까 예. 남편이 집에 있는데 걔는 일을 안 하잖아. 예, 집에 예. 놀고 있잖아. 육아도 안 하고 그런 새끼가 집안이 개판이 엉망진창이야. 네. 청소도 안 하고 왜 했겠어. 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 그랬겠죠. 그 짜증이 났어. 낫죠. 예. 예. 그래서 짜증을 좀 냈어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나는 나가서 벌겠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리를 주물러 줬어. 그거 그 보고 애가. 애기가 예. 다리를 주물러 줬어. 이때까지는 기분이 또 업됐대. 좀 기분이 좋아졌대. 예. 자 남편이 이제 그렇게 주물러 주고 난 다음에 각자 잠이 들었어. 남편도 네. 잠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 진짜 도박을 접었다고 그러는데 접었는지 이게 궁금해.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오픈했어. 아내가 이걸 예. 안 봤어야 되는데 남편을 그 휴대폰을 봤어. 그랬더니 여전히 인터넷 도박에 맞대가리 가 있는 거야. 그럼 화가 나죠. 인터넷 도박에. 예. 잠이 안 오는 거야. 분해서. 아내가 또 속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끙끙거리다 새벽녘에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이혼하고 정리하자. 집에서 나가라. 어차피 직권 없잖아 거기. 네. 두 쪽밖에 안 갖고 있잖아. 두 쪽이나 제대로 되는데 쪼글쪼글 하겠지만. 하여튼 잠이 안 와갖고 문자로 이제 나가. 이혼하고 이제 끝났다. 너 나가. 이렇게 발송한 거야. 예. 근데 요 남편 요 놈이 예. 그 다음날 공교롭게 어디 어려움한 직장에 나가기로 돼 있었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나가려고 이제 첫 출근하려고 돼 있는데 지 딴에는 일찍 일어난 나름대로. 거야. 예. 일어났는데 눈 뜨니까 마누라한테 문자가 와 있거든. 이혼하자고. 봤더니 이혼하자는 거잖아. 예. 거기서 이제 출근 포기했어. 에이씨 내가 출근 뭐하러 해. 짜증이 난다 이거죠. 출근 안 하고 나가서 이제 분노가 발생한 거지. 예. 나가갖고 이제 편의점에 소주 담배 사갖고 와서 방에서 이제 먹어대는 거야. 예. 그러다 이제 술은 올랐지 화딱지도 이제 났지 분노 상태지. 네. 그 즈음에 이제 잠에서 깬 아내가 방으로 왔어. 막 거기 다 덜그럭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깼겠죠. 예. 떴어. 다 떴어. 소주를 다 마신 남편이 다시 소주를 또 사러 나가. 에헤이. 네. 나가면서 그때 이제 앉아있는 아내를 보면서 아, 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야. 그리고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소파에 딱 앉아있는데 네.
아 저걸 죽여야지 어떡하지? 그러고 일단 지방으로 들어갔어. 예. 그리고 소주를 이제 마시고 넥타이를 들고 나와요. 네. 들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 뒤로 가서 뒤에서 목에 걸어서 땡긴. 그래서 일자였던 거예요. 일자네요. 그래서 일자네. 뒤에 요렇게 걸어갖고 뒤에서. 그래서 살해한 겁니다. 요게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아니 뒤질려면 지가 죽어야지. 지금 이 집안에서 이게 지금 죽을 사람이 지지. 이게 아내가 세상에.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심리부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요 아내 살인 사건을 했는데 우리 뭐 심리부검으로 해결한 사례가 그 우리 방송됐어요. 니코틴 살인 사건. 네네. 오사카 니코틴 신혼여행 가갖고 그 네. 자기 아내 죽인 놈 있었잖아요.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팔에다가 주사놔서 죽인 놈 예. 2017년도에 요것도 사망 직전에 보험 가입하고 네네. 요것도 저 프로파일러 투입해가지고 심리부검했었어요. 그때. 네. 그 저 신혼여행 간 그 아내가 거기서 신혼여행 니코틴 가가지고 주사 맞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 그때 그러니까요. 심리부검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부검해가지고 그때 판결문에도 저 인용이 됐었어요. 자살할 없다. 이유가 없다는 게. 예. 그렇게 해서 그놈도 무기징역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 사건하고 이제 비슷한 이런 거고. 요 놈은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됐냐면요. 2020년 2월 16일이에요. 네.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 2심이죠. 네. 여기에서 오석준 부상판사인데 살인죄로 남편 김 씨 징역 15년이에요. 더 받아야 되는 15년. 예. 근데 참뭐 판사님 얘기는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면서 기억이 없다 한 거. 이거는 그날 아니다. 마신 술 주량이 네 주량 안 넘었어. 네. 또 서로 네가 취해 있었어도 그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어. 요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그러면서도 예. 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 씨의 잔혹한 범죄로 아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예. 피해자의 언니가 1, 2심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 그 아마 언니는 또 애들 생각해서 이 새끼 제부니까. 살려주라고 저 적게 하라고 아마 탄원서 썼나 봐. 근데 엄마는 안 써줬대요. 엄마는 또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 딸의 모습을. 그렇겠어. 그거 어떻게 써주겠어요. 1, 2심에서 언니가 단원서 제출했지만 그 유족들의 의사를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저 징역 15년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피고하고 검사가 다 항소했지만 다 기각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15년? 자기 아내 목 졸라 죽이고 징역 15년 받은 놈이에요. 행운합니다 이 새끼. 와,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교수님? 15년이면? 우리나라 판사님들이야 뭐.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이 전모를 살펴보면 이 사람 우발도 아니잖아요.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방 안에서 술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갖고 넥타이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한 건데. 아 우리 저 홍 박사님이 생각하는 우발은 아니겠다. 아 근데 이제 계획하고 우발을 구분할 때 이제 그 어떤 그 선택의 폭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그렇긴 하죠. 애초부터 아내를 죽이려는 생각이 추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내쫓으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죽였다. 아 저 죽였다. 그건 이제 우발로 우발. 판사는 본 거고요. 우리 홍 박사님 생각은 지게 욱했어. 술 마시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준비했었으니까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판사 생각이 맞는 것 같긴 하고.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은 너무 싸다. 너무 싸죠. 이거 너무. 이거는 지 새끼는 아내를 잃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잃었고요. 두 아이가. 맞아요. 그다음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딸을 잃었고요. 언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동생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뭐 화가 나고 뭐 한다고 해도 교수님 이 집안에 애기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내 새끼들이 있는 이 한 기가 공간에서 막힌 일이. 도박비 때문에 이혼하자고 얘기했다고 그 애들의 엄마를 목 졸라서 죽이는 이런 인간한테 그렇죠. 15년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내 생각은 이 자식이 애가 나와서 봤을 때 엄마가 부를 때 그게 구조 SOS야. 그런 엄마가 거죠. 아들 이름 부를 때. 예. 이 새끼가 공격 중이었던 거야. 맞아요. 예. 엄마 우는 소리 나고 컥컥거리는 소리 났다고 그랬잖아. 그거 네. 목 조를 때 난 소리란 말이야. 소파에서 저
팔걸이에 이거 묻었었죠. 이거 누른 거예요. 누른 거고. 예. 누른 상태에서 넥타이로 목 감고 땡기는 중이었기 때문에 컥컥거렸고 애가 문 열고 나니까 잠시 멈춘 거예요, 이 새끼가. 맞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여자는 기력 다 빠진 상태에서 아들 이름 부른 거고 아들 이름 부르니까 아들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눈을 까두집고 못 오게 들어가라고 한 소리 거 질렀고 애가 무서워서 들어간 거고 그 사이에 더 세게 해가지고 결국 사망해서 쿵 떨어진. 그래서 땡겨가지고 살해하고 땡기니까 굴러 떨어진 거, 쿵 떨어진 거란 맞아요. 말이야. 그리고 애가 다시 나온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 구조가. 이게 근데 아이는 그 아빠가 살해 행위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들어가라고 소리 지를 때 그 눈빛을 본 거라고 아이는. 맞아요. 그래서 애가 쫄아가지고 아빠가 엄마도 죽였고 우리도 우리도 동생하고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 애가 정확하게 본 거지. 아빠의 그 살기 시퍼런 눈가를 본 거야 이거. 응.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5년이 좀 유감이지만 정교하게 이게 딱딱 맞은 거예요. 부검 결과, 과학적인 수사, 심리 부검 이런 것까지 다 짜맞추고 아마 인터넷 검색 같은 거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좀 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합해서 유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건 서울청 과학수사과 범죄분석팀에서 이제 심리 상담 분야만 이제 해서. 요 보고서 네. 쓴 거를 이제 내가 그 관리한 거 쓴 네, 거고.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설명한다 그러면 전체가 다 따놓고 있겠죠. 하면 이제 편하죠. 근데 오늘은 심리 쪽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네. 예, 오늘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